자, 여러분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단계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우리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접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접수 단계에 있어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자, 이번 수업은 이 접수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접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접수 단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접수란 무엇인가? 또 접수 단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결해야 될 과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명심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접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내용 첫 번째는요.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학력, 직업, 월소득, 결혼관계,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는 우리 클라이언트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접수를 받을 때 있잖아요. 아까 접수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테이크. 그래서 인테이크 일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어느 곳에 가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딱 가면 기본적으로 뭐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 주소는 뭐고 또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뭔가 간략하게 이 시트를 줘가지고 이게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복지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접수 일지, 그러니까 인테이크 일지를 초기 면접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 면접지 또는 인테이크 일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인테이크 일지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서 신청자의 이제 이런 기본 정보를 얻고요. 또 두 번째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접수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아 접수하게 된 주요 원인인 문제가 뭔지 이게 중요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주요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문제 확인, 문제 발생 시기, 원인, 또 문제의 지속 과정 등이 기록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수 일지, 그 인테이크 일지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기관에 오게 된 이유나 또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며 도와줘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평생 지도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평생 지도 교수고 평생 지도 학생들에게 제가 학기가 시작될 때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신입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번 나눠드리고 그 1학기 때는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전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왔는지 사회복지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또 혹시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또 뭐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여러분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뭐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그런 교수님이 평생 지도 교수지만 사회복지사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평생 지도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런 자기소개서를 한번 제가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소개서 아니면 이제 복지관에서는 인테이크 일지, 초기 면접지, 이 면접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주요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수 내용 그 초기 면접지에 기록해야 될 거는요, 기관에 오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원한 동기, 이것을 알아야 이 사람은 스스로가 열심히 배우려고 온 사람이구나, 아니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온 사람이구나, 또 뭐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온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만 교수님이 평생 지도 교수로서 평생 지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관에서도요, 사회복지사한테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이 복지관에 왔는지, 기관에 오게 된 동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거나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기관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기대를 갖고 왔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케어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도움을 신청한 것이 자발적인 것인지 홍보물인지 타 기관의 의뢰인지 또 지인의 소개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욕구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뢰 이유를 우리가 접수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뢰 이유. 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온 것이라면 의뢰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설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수 내용에는 이 의뢰된 이유, 의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의 여부와 내용들. 이전에, 그 전에 여기 우리 복지관이나 우리 시설, 지금 나의 사회복지사한테 찾아오기 이전에 이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관에서 적절하게 그에 해당되는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의 유무와 기존의 경험에서 긍정적이었는가 혹은 부정적이었는가가 클라이언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앞으로 이 접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사정 단계, 또 계획 수립 단계, 또 개입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접수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적재적소에 맞는 그 시기적절한 그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기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저항을 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수능적으로 잘 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 기관에 찾아오게 된 건지 또 의뢰가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 접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업 또는 뭐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종종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접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기본적인 가족관계예요. 기본적인 가족관계. 현재 동거인 중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각 가족원의 이름, 나이, 직업, 교육 정도, 종교, 관계 등을 포함해서 이 접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족관계를 구성하는지, 어떤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사정 단계에서 이렇게 배우겠지만 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적 구성,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수 내용에 이런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내용에는요, 담당 사회복지사의 소견이 들어가야 돼요. 자, 뭐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나이는 어떻고, 주소는 어떻고, 쭉 기본적인 그런 정보, 또 문제, 또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일지를 쓰고요. 맨 마지막에 접수 단계,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계약 단계에 갈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쓰거나요. 아니면 요 클라이언트는 요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요런 것은 좀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든가 뭐 이런 담당 사회복지사의 소견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인테이크 사회복지사는 접수만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얘기를 해요. 자, 인테이크 사회복지사는 신청자의 문제와 욕구가 기관의 기능이나 도움의 범주와 일치하는지를 의견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한 소견은 차후 클라이언트를 직접 도와줄 사회복지사에게 업무를 인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테이크를 전담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사의 소견을 잘 써줘야 다음에 이제 직접 케어를 하고 사회복지 개입을 하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 실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사회복지사의 소견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참여.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참여 유도는요, 초기 접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야죠. 떡을 줄 사람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막 떡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될 사람은 별로 그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사는 막 적극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욕구들이 안타깝고 좀 아쉬워서 좀 도와주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복지사의 그 열정, 그 노력, 그 지식,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참여 유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례에 따라서 초기 접수 단계에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저항으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비자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의해서 본인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서, 타 기관에 의해서 의뢰된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있어서는 이 참여 유도가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취하는 태도는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항 다루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저항을 하잖아요. 거부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제대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요. 감정이입이나 수용적 태도, 때로는 조심스러운 직면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공적인 원조 활동의 필수 요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동기화에 달려 있으므로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접수 단계에서 우리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에서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참여를 동기화시킨다라는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참여가 돼야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 단계에 있어서 이 참여 유도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은요, 자료 수집 단계예요. 자료 수집 단계. 이 자료 수집 단계는 여러분들 별도로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가 1단계인데요. 그 1단계를 굳이 2단계로 나눈다면 접수 단계와 자료 수집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자, 1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접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이란 무엇일까요?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을 자료 수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수 단계, 자료 수집,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접수와 자료 수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접수 내용 쭉 봤죠? 이 접수 내용이 곧 자료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접수와 자료 수집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 구분 동작으로 한다면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속으로 표현을 한다면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수와 동시에 어떤 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잠재적인 역량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은 단순히 어떤 문제만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주변 환경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사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ssessment. 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이 사정에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쉽게 말하면요. 접수와 동시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사정 단계, 두 번째 단계 사정이 이루어져요. 사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료 수집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회복지사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또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자료 수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의 내용, 자료 수집을 한다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할까요? 이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접수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자, 접수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해서 그것이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라고 아까 접수라는 정의를 배웠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진행될 전문적 관계의 영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단계를 접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접수를 할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죠? 아까 접수의 내용, 그 내용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문제를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료 수집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개인력이에요, 개인력. 개인의 역사. 클라이언트가 살아온 역사로 여기에는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의 인간의 생활주기에 따른 인간관계, 생활사건, 클라이언트의 감정 등이 포함되는 그런 개인력.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정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역사,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이면 노인기까지 쭉 그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이루어졌던 인간관계라든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 그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수집 내용 중에서요,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 이것은 가족의 역사를 얘기해요. 가족의 역사. 이 가족의 역사, 가족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가족력은 원가족의 가족 상황과 가족관계, 또 현재의 가족 구성, 또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는 이 가족력을 우리가 쭉 자료를 수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가족은 원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 근데 이것이 뭐 이혼을 했거나 또 분가를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인력도 참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족력이 굉장히 참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을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 지적 기능, 또 정서적 기능, 또 신체적 기능, 또 행동적 기능, 또 대인관계의 기능, 또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된 그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 클라이언트의 능력,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그걸 참고로 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사회복지,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요. 활용 가능한 자원 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활용 가능한 자원, 이 자원에는 인적 자원이 있죠. 또 물적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은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은 뭐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주민센터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가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물적 자원, 활용 가능한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한계, 클라이언트가 한계가 무엇인가, 또 장점은 무엇인가,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 개인 혹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속에 있는 한계, 제한되는 거죠. 장점은 무엇인지, 동기 등에 대해서 정보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료 수집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의 내용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수집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요.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그 내용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얻기 위한 주요 정보원은 뭘까요? 자료를 얻기 위한 주요 정보원. 첫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클라이언트와의 개별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서술적 묘사라든가 문제에 대한 느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자원,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 문제의 역사, 또 문제 원인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예, 쭉 한번 클라이언트의 면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 그 진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의 관찰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면접에 대한 이해, 이 과목을 배웠죠. 이 챕터를 배웠죠. 면접에 관한 이해에서 우리 면접 기술 첫 번째가 관찰 기술이었죠. 이 관찰은 기술이에요, 기술.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찰.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초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인 구두 보고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면접 과정 자체에 대해서 각 개인들 특유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행동을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 즉 클라이언트의 분노, 또 당혹, 두려움, 떨림, 몸짓, 자세, 얼굴 표정, 옷차림과 외모, 손과 팔 등의 몸동작, 또 눈맞춤, 목소리 톤 등은 경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감정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것은 지난번에 교수님이 면접에 관한 이해 부분에서 관찰 기술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이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 비언어적인 행동, 뭐 표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눈맞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양상에 대한 자기 인식을 돕기 위해서 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 문제 행동 빈도와 문제 행동 발생 시 감정 등을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점검해 본다는 거잖아요. 예, 점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 행동의 빈도가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일어나는지, 문제 행동 발생 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모니터링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 기술, 면접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질문 기술을 얘기했잖아요. 질문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수적인 정보원이 있죠. 부수적인 정보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서 가족이나 이웃, 친구, 친척, 다른 기관, 의사, 고용주, 학교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한 것과 상반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정보의 정보 제공자와 정보의 신뢰도를 염두에 두고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얘기하는 것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진술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누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관점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주목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료를 얻기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서 심리검사가 있어요. 심리검사. 이 심리검사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서 심리검사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최근 임상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검사지로서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MBTI, MMPI, 사회성숙도, 결혼만족도, 또 가족관계의 친밀도, 자아존중감, 또 우울증 척도, 이런 것들이 다 심리검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심리검사는 어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요.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또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초기 면접지 말씀을 드렸죠. 인테이크 일지. 이 초기 면접지에 클라이언트가 직접 썼죠.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문제에 대한 서술, 또 가족 구성원 등을 작성을 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한다. 이러한 정보는 종종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일정한 양식에 기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수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평생 지도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지도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하게 하고 제가 받아서 그걸 딱 읽어보면 그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애로사항은 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또 사회복지과의 지원 동기는 어땠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이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초기 면접지에 이런 내용들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한 양식을 기재함으로써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가정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그의 삶의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요. 또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 동료, 친구, 이웃 등 클라이언트의 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가정 방문 시에는 면접실에서 보이는 태도와 달리 자연스러운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볼 수 있고요. 그의 문제에 미친 환경적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은 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패턴과 의사소통 유형, 또 숨겨진 내면의 감정,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이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하고 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수집을 얻기 위한 주요한 정보원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개입 단계,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5단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또 2단계에 대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